네, 윤진석이 묻는다. 예,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그 여의도에서 정말 너무 잘 맞춰가지고 박수무당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또 정가에서 신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예, 신근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이제 질문 드리면요. 이번 총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실은 싸움이다, 이 대결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네, 과연 둘 중 누가 이길까? 한동훈이 이긴다, 아니 안 이긴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점수를 두 사람 다 50, 50을 주겠습니다. 50, 50이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양비론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51.49로 이재명을 주겠습니다. 이재명이 일단은 네, 유리하다라고. 네.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1%를 더 네. 얹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 유리하다. 예, 예. 근데 그냥 그러면은 지금 딱 그냥 총선이 내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길까? 한동훈 대 이재명. 그렇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누가 이길 겁니까? 총선에서 그렇게 누가 이긴다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이재명한테 51대 한동훈 네. 49로 준 것은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이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만 나가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이긴다는 건 뭔데 지금 앞으로의 행동에 따라서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걸 고쳐나간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고쳐나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다시 역전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비대위원부터 해서 비서실장까지 인선한 거 보면은 약간 좀 위험스러워서 제가 예. 이재명 때 51대 49로 준 겁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재명의 이번에 보게 되면은 그 범죄자들의 41%는 저는 제거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그 현역들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41%인데 그걸 제거하고 공천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지금 지역구의 현역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아까 69석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신인들이 등장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신인들을 공천을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한 표를 많이 얻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하나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고 지역 공천을 못 한다 그러면은 다만 이 신인들이 아마 어디로 가려면은 신당으로 자동적으로 이낙연 신당으로 흡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힘든 거로 보는데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저는 한 달이나 두 달 남겨놓고는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대위로 갈 건데 그때는 벌써 공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그만두겠죠. 그럼 이제 비대위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선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단합이 돼서 그 개딸들이 더 단단해지고 이재명을 모아서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51%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체제를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은 내려오고 네, 비대위 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서 더 똘똘 뭉치고 그런 다음에 중도의 외연 확장을 해 나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왜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그 과거에는 그 국민들이 신문이나 단순한 뉴스 참사 방송 그 외에는 어떤 그 정치 소식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없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손쉽게 정치에 이제 참여는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 들어설 때부터 어떠한 기존의 정치 세력에 대한 식상함 국민들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처음 하잖아요. 단순히 과거에는 정치를 한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해줄까? 그러니까 적극 지지자들 뭐 저 민주당의 뭐
흔히들 얘기하는 개딸, 그다음에 뭐 국힘당에 보면은 뭐 극우 세력들이나 이런 어떤 적극 지지층들은 본인의 성격이 뭐 그 지지자가 못하더라도 결국은 지지하고 그러지만 일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과연 잘할까? 근데 기존 정치인들이 잘해왔으면 기존 정치인들한테 한 표를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대감, 기존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에 대한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말도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 뭐 동료 시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불과 이제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예. 4월 10일이죠. 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민주당도 어떤 지금 뭐 분당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혼탁한 상황이지만 뭐 정비를 하고 나갈 시간은 충분하겠지만 한동훈의 어떤 신선함을 결국에는 지난번처럼 170석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네. 이 의견이 46%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40%예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한동훈 위원장은 38%고 이재명 대표는 40%로 더 아니 50%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더 잘하고 있느냐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습을 당하고 오늘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또 평가하기도 좀 애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순조롭게 되고 또 지금 그 대선 주자 지지율도 거의 엎치락뒤치락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는데. 근데 예.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다시피 이제 뭐 그 정치 평론들 보면은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피습 사건 저는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려합니다. 그럼 지금 민심은 뭐냐 하면은 지금 총선 투표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봐요. 왜?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과반수 표를 여야에게 밀어준다. 네.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약간의 독주를 하는 거 위해서 그걸 막자고 투표를 야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도 몰아주지 않고 분산 투표, 독주를 양쪽 다 못하고 분산 아까 얘기했던 삼지대 같은 쪽으로 다 준다는 건데 3번은 아마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님이 제가 아시잖아요 사회자님 내가 되게 좋아하고 벌써 2년 전부터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림을 네. 그렸던 거를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예. 신상품이다. 잘 뜰 내가 다 거다라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비대위 구성 때부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비대위는 지금 왜 비대위가 만들어진 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비대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일차적으로 비대위가 만들었으면 일단은 당 개혁, 혁신, 총선 승리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선거 계속 있는 정책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거가 하나도 없이 지금 신년 인사에만 다니고 있습니다. 왜? 보수 직결로서는 아주 딱 좋아요. 지금 다니시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서는 이런 걸 하나둘씩 만들어 놓고 하나둘씩 그 신년 인사회 때 하나씩만 발표를 했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죠. 근데 그걸 하나 빼먹었다는 게 제가 상당한 흠입니다 지금. 그래서 1%를 더 이재명한테 준 게 그거를 제가 1%를 더 이재명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미 좀 세팅이 되어 있고 한동훈 또 위원장은 아까 그 말씀하신 선대위 위원장처럼 그 본인의 스타성을 10분 발휘하는 게 낫다라는 게 그 당의 그 위기를 돌파하는 최대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정책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책을 뭐 연구하고 입안하고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쓰면 좋을까 참 좋죠. 그러나 투표는 그거하고 좀 다른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분명히 민주당도 여러 가지 약속도 했었고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과연 실행되는 게 몇 가지일까? 정책 아무리 좋아도 실행을 결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의 이런 말보다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면 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 결국 이제 우리들이 봤을 때 인기죠. 예, 그처럼 그런 신선함감, 나는 내가 되면은 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적인 심리를 심어주는 게 뭐 출마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거 지금 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된 지가 이제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광폭 행보를 이제 오늘은 부산을 가잖아요. 예, 이제 강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쩌면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러면 차츰차츰 중도 외연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5.18 예, 그 예, 헌법에 예, 넣어야 예, 된다라던가. 예,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광폭 행보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35%의 보수 직결로서는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걸 하나씩만 툭툭 던져줬었으면 신선한 거.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 말고 정부에서 오는 정책들 말고 아 이거는 이 지역에서 뭐 이걸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걸 하나씩 포인트씩 줬었으면은 지금보다 외연 확장은 상당히 더 컸다고 보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선거구 획정이 되거나 앞으로는 더 또 전국도 계속 돌아다니실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보다는 지금은 사람이나 예, 한동훈 예, 스타일이 지금은 그 예. 인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예. 어떤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나서 네. 그런 정책 공약을 한다는 거는 지금 본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예. 자기가 출마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같은 경우는 출마자들이 공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잠깐 이제 네. 말씀드리면은 그 헬기 문제로 네. 부산대병원에서부터 서울대병원에 간 걸로 이제 부산, 광주, 서울, 경남, 대전, 전북 의사회가 다 비판 성명을 냈어요. 이거 이제 부산시 의사회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 막대한 피해를 줬다. 과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막 이렇게 막 그 세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행보와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이 총선에 불리하다고 보시는지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불려다고는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협회 말도 맞습니다. 네. 뭐 그 정도 갖고 헬기 타고 올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환자를 갖고 지금 언론에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싫은 겁니다. 왜? 그냥 그건 아프면 아픈 대로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언론에서 콕콕 다니면서 쑤시고 집어갖고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언론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우리 사회자님이 계신데 언론 얘기를 해서는 조금 안 됐지만은 지금 그냥 그 누구말 못하나 그냥 다친 사람, 환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빨리 쾌유를 빈다고 그러고 했었으면은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 정도 병원 갖고 뭐 8일 정도 있다가 태워놓느니 뭐 맹장도 2, 3일이면 태워놨는데 뭐 아직도 태워 안 하니 별의별 말이 다 돈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뭐 헬기 타고 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부산병원에서도 다 의료진이 있어서 다 충분히 할 수 있던 건데 서울까지 오는 것도 잘못된 거죠. 다만 이제는 이런 거 갖고 정쟁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살기가 힘든데 그런 거에선 얘기를 안 하고 꼭 뭐 하나만 사건만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끊고 국민들을 위한 생각을 조금 더 했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네. 이 사건으로 해서 정청래가 뭐 네. 엑스맨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네. 들잖아요. 이번 사건으로서 한동훈이 크게 얻는 것보다는 나는 네. 이낙연 씨가 이번 일로 큰 이득을 얻지 않을까. 예. 지금 아까 부산도 얘기했지만 네. 광주에서도 네. 이제 성명을 내고 그랬듯이 예, 그만큼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지지층들을 그러니까 과거의 DJ 동교동계들한테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좀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된다. 그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지금 그 위원장이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용산의 눈치를 보는데 제가 한동훈이라 그러면 용산의 눈치 안 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차피 이제 다시 이제 표 대결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떠한 행보를 하냐가 한동훈 위원장님의 상당한 앞으로의 길에 좌우가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예, 거기는 더 이상은 거기까지는 뭐 얘기를 못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되냐. 네. 그래서 그 행보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약간 좀 국민들의 사랑을 받냐 안 받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한동훈을 좋아하고 한동훈을 시나리오를 만든 것까지 사회자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그렇게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는 참 지금 하나둘이 안타까운 게 조금 많아요.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아마 이재명을 제끼고 상당한 차이로 다 지금 앞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거 한두 개 몇 개 때문에 지금 앞서지를 못하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51%를 준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은 감안을 하시면 저는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얘기하면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님은 지금 뭐냐면은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치를 전쟁 치르듯이 하고 있어요. 빠바바바바방 이렇게 흘러가듯이. 근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정치는 공멸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서는 왜 정치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에는 보면은 중진과 원로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됐으면은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조언을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 장관 외톨이로 딱 내보낸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 너 나가서 정세 싸워. 우리는 뒤에서 받침만 주고 있게. 그러니까 이러니 한동훈 장관도 지금 내심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이재명한테 51%를 준 이유가 그겁니다. 왜 지금 정부와 당에 쓴소리 할 줄 아는 우리 어른 중진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비대위원도 뭐 젊은 층으로 선출을 하시고 다 좋았는데 거기서 근데 하나가 반문하면은 그럼 늙은 사람들은 뭐 젊은 생각 못 해요? 할 수도 있다고. 이런 걸로 디테일하게 조그만 것들을 하나씩 감안하면 좋은데 아직 전체 쪽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는 이제 자꾸 좀 빠져먹는데 이런 것들은 중진이나 원로들이 뒤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한동훈의 핸디캡이에요. 그 뭔가 원로 그룹도 있고 지금 뭐 7, 8, 9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약간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르기보다는 정말 그 원로이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더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분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저도 젊은 예.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그래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중진들하고 원로들하고 좀 내년 총선 자문 기구를 만들어서 조언하는 그룹이 하나가 조언 있어야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네. 없으니까 지금 나 홀로 뛰고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지해주는 저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은 저 중진이나 원로들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자문위원회나 중진들에 대한 어떤 과거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저도 참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특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검법에 의하면. 예.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프레임을 잘 만들어요, 진짜로. 이게 결국은 여론몰이일 뿐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왜 이걸 특검의 대상이 아닌지를 설명해주고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굳이 여기에 괜히 반응을 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걸 떠들어서
근데 지금 국힘당 의원들도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특검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올라야 된다. 뭐 이게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을 갖고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끌려갈 필요 없이 이거는 이래이래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니까 특검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 예. 지금 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건 또한 과거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지위, 그러니까 고위 지위 권한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대상도 전혀 아닌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근데 하는데 이게 진짜 지금 네. 계속 정쟁이 되는 게 네. 김건희 그럼 여사 특검이 있으면은 뭐 김혜경 또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 또 김정숙 여사 특검까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정쟁이 계속 치열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또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특별감찰반 추천을 민주당과 협의할 지금 그렇게 의향이 충분히 네. 있더라고 또 오늘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힘에서도 차라리 그렇게 물타기를 하지 말고 그 아까 두 분 뭐지 김건희 특검 말고 두 분 뭐 다 김혜경 특검을 하자. 네. 딱 이렇게 해야지. 뭐 김건희 특검은 그 사람 두 사람도 특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자꾸 깎아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덧붙이면은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국민의힘 진영 관련된 뭐 평론가분들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진영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저는 얘기죠. 국힘에서 중진 의원들은 그런 거 들고 나오면은 좋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리고 다 하자. 다 네. 하자. 예. 이게 뭐 그 지금 어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나요? 고발이요? 김 여사랑 네. 김혜영 씨에 대해서 그런 부분. 네, 그런 고발한 것들은 네. 있겠죠. 뭐 다. 근데 그거는 특검 대상인데 그 이번 그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예전에 막 이제 했다가 안 그래서 나왔던 건데 이제 아무튼 네. 그 김건희 특검 빼고선 제가 그거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김건희 특검 빼고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이 한 4-5가지만 좀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좀 파괴력이 네. 있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일단은 뭐 네. 한동훈 대 이재명 그거니까 그거는 한동훈 대 위원장 이야기할 때 또 다시 또 그분만 주제로 아니죠. 할 때 다음에 요거는- 저거 한번 해요. 요거는 뭐예요? 왜냐면은 네. 이제 여사들에 대한 여사들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네. 3명 있잖아. 네. 문재인 때 네. 그분도 이제 그분들에 약간 대해서 뭐 저걸 하고 누가 더 특검 어, 대상인가 그거 한번 해봐도 어. 괜찮을 것 같네요. 그거 예. 뭐 김혜경 예. 씨 그러니까 김정숙 대 김건희 대 김혜경 대 이렇게 해서 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를 예, 해서 저희가. 예. 네, 말씀하세요. 그 왜냐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신선하다는 거 신선하다는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아마 이 신년 각 시도당 인사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약효 발휘가 좀 한계가 올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민 영입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이만 총선에서 대선 유성을 해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또 하나는 포퓰리즘 정치를 좀 조심해야 돼요. 혐오스러울 수가 있어요. 신선한 거에서 약간 떨어져 좀 혐오스럽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가 이제 약간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 언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순화가 안 돼 정치적으로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 비대위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는 몇 명 정도는 중간에 다시 비대위원이 다시 꾸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비대위를 잘 꾸려놓고 보완을 잘 해놓으면 아마 이준석은 총선에서 남패합니다. 네. 저희한테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지금 전에도 우리가 방송했을 때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딱 맞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네. 지금도 보면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님이 딱 제격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딱 연설해 주는 게 지역구에 상당 큰 힘이 되거든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보완하면 저는 총선에서는 한동훈 장관님이 상당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그 비대위원장이 낫지 선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이 되면은 그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혹 우려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5.18 발언이라던가 이런.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에만 충실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근데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게 참 상식선에서 애매한데 말씀하시는 그런 그 거라고. 국민들의 그러니까 100명 중에 51명이 잘한다고 하면은 잘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과연 잘하는 정치일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기본은 국민이 좀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거의 어떤 정치의 기본만을 갖고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지를 이제 끌어내고 지금에 보면은 뭐 양당 정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편가리가 많이 돼 있는데 너 편 내 편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의 그 정치 문화도 좀 바꿔가는 추세 아닌가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잠깐 봤습니다. 네, 지금 한 너무 22분인데, 길게 했죠. 22분인데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양당 한동훈 대 이재명 요 대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되겠죠. 4월 10일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정말 큰 운명이 뒤바뀝니다. 관전 포인트 끝으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두 마디 뭐 세 마디 되고요. 이제 한 마디는 아니고. 저는 아까 같은 저 한동훈 장관이 같으면 이제 그 뭐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는 딱 한마디로 공천 때문에 전부 다 좌우가 될 겁니다. 저는 전에부터 뭐 사회자님 지난번 방송할 때부터 저는 꾸준히 있는데 20대 공천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전부 다 망했죠. 그래서 저는 여야가 공천 문제에 대해서 공천만 국민이 확실히 야 신선하다 이 정도로 양쪽 당이 공천을 하는 당이 이길 겁니다. 그거는 뻔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양쪽 당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은 아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한테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국민 공모제를 하면은 저는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국민 누구나 다 공천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공천이 어느 게 깨끗하게 하냐. 뭐 민주당도 이번에 그 범죄가 41%라는 걸 다 정리를 하고 새로이 공천한다면 거기도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럴 경우에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제가 수시로 말하듯이 지역에서 왜 안 되냐면은 범죄 사실 확인서에 했었을 때 지역에서 이 공관위원들이 볼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법조랑과 합의 보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공관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건너낼 수 있으면은 아마 승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서류만 보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당을 알고 의원들을 알고 이런 사람이 공관위에 한두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깨끗한 공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 공모제에다가 거기에 잘하는 당원이 한두 명이 공관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깨끗한 공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도 못할 겁니다. 지역에서 쪽팔리니까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이제 혁신 공천의 그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네요. 국민 공천을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셨고 또 41%의 그런 어떤 좀 약간 범죄의 비율이 있는 그 중에서는 뭐 민주주의를 하시다가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거를 다 좀 물갈이가 된다면은 좋겠다. 예, 관전 포인트.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근데 대신 여기 하나에서 과연 이번 총선 전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얼만큼 기억력 있게 자극을 줄 것인지 거기에 또한
이재명 리스크 그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많은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덧붙이면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서면 전부 다 이재명을 욕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봤었을 때, 야, 그럼 민주당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저희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의 그 아주 보수에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 말만 들어갖고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는 또 민주당 쪽 사람들만 가다 보면 이쪽만 욕하게 국민의힘을 욕하고 보수 네. 쪽을 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말이 길어졌는데 올 4월 달에는 공천이 양쪽 당 좌우로 할 겁니다. 네. 간단하게.